그는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연해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자수성가했고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연해주 한인들을 위한 삶을 살았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항일 독립운동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형될 때에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으려 했던 조국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죠. 박의식 선생은 최재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은 수많은 애국자의 경비를 모두 지불했다. 조선인 최고 부자였으나 1917년에는 온전한 집 한 채도 없었다. 혁명 사업으로 빈민이 됐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의 제목은 연해주 한인들의 난로라 불렸던 항일운동의 대부 최재형입니다. 혹시 독립운동가 최재형이란 이름 들어보셨는가요? 네. 잘 못 들어보셨죠?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오늘 최재형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들에게 최재형은 최페치카라고 불렸습니다. 페치카는 러시아의 난로라는 뜻입니다. 최재형의 집에는 이렇게 최재형이 쓰던 난로를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최재형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연해주 한인들의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최재형이 실제로 살았던 생가는 현재 최재형 기념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최재형이란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한인들의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의 생가가 이렇게 기념관으로 보존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족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이 연해주로 건너갑니다. 여기가 연해주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땅이지만 당시에는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2차 아편전쟁 때 청나라와 영국과 프랑스 이 사이를 중재해줬던 러시아, 그 중재의 대가로 이 연해주 땅을 받게 됐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연해주가 가장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 척박한 땅을 버려두기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작은 양식을 주고 이곳에 정착을 하도록 허용을 해줬죠.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연해주로 많이 건너갔겠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외교정책은 쇄국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 국경을 벗어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연해주 땅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860년대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이들이 연해주 땅으로 건너간 까닭 아령실기라고 연해주 한인들에 대한 역사를 저술한 책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차별받던 함경도의 농민들에게 대기근이 찾아든다. 기사년 1869년 함경도 일대에서 한 줌의 벼도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기근이 들었다. 두만강 넘어 인적 없는 허허벌판 연해주를 두고도 함경도 농민들은 땅이 없어 종이 되어야 했으며 기근에 굶어 죽어가야 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사람들이 연해주로 건너가게 되죠. 1869년 당시 9살이던 최재형의 가족도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넘어갔습니다. 최재형의 아버지는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최재형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고요. 그러니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연해주로 건너갔지만 연해주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비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먹고 살기 힘들지만 최재형을 학교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보냈다고 해요. 아마 한인들이 가는 학교에는 노비의 자식이라고 천대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최재형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눈밭을 맨발로 걸어가다시피 해야 됐습니다. 발이 꽁꽁 얼어서 더 이상 걷기가 힘들어지게 되면 들고 갔던 짚을 깔아서 집 위에 발을 얹고 발을 녹여서 다시 짚을 품에 들고 또 맨발로 걸어가야 했죠. 학교를 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재형에게 무엇보다 힘든 일은 굶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라 힘든 집안을 이끌어가고 있던 형수의 구박이었습니다. 그 형수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11살에 가출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듣기로 포시에트 항구에 가면 굶을 일은 없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포시에트 항구로 갔죠. 포시에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기진맥진해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최재형을 구해준 것은 선장 부부였습니다. 그 선장 부부의 도움으로 수습 선원이 되었죠. 그리고 선장 부부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을 해서 동남아시아,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유럽, 페테르부르크까지 이렇게 선원 생활로 6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6년 동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많은 견문을 익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장 부부가 양아들처럼 최재형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의 이름을 따서 최표트르 세메노비치라는 이름도 얻게 되죠. 그렇게 6년 동안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익히고 러시아의 역사, 문화, 그리고 유럽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직접 익히고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6년의 시간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후 선장 부부는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고 최재형은 선장의 추천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름 자체가 동방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동쪽을 개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항이었던 블라디보스톡을 개발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활발한 동방 정책을 쓰게 되죠. 그렇게 블라디보스톡에서 또 새로운 경력을 쌓고 거의 10년 만에 가족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최재형의 집 가족들은 함경도 경원 지역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지시너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재형은 집을 가출해서 포시에트 항구로 갔었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다가 10년 만에 가족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지시너에 머물지 않았고 새로운 한인들이 정착한 얀치에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얀치에 있는 가족을 찾아서 10년 만에 가족 상봉을 했고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새롭게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그렇게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이 블라디보스톡과 가까운 얀치에 지역은 약 200km에 다다르는 대규모 도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얀치에 지역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이곳에 많은 군대를 투입하게 되죠. 그런 도로 공사에는 연해주 한인들의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얀치의 도로공사에 투입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공사 일을 관리해야 되는 러시아 관리들과 한인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누구보다 러시아어에 능통한 그리고 러시아 사정에 밝은 이가 최재형이었죠. 최재형이 이들 사이를 통역하는 데 아주 적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재형은 그 당시 한인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을 해줍니다. 그렇게 한인들의 편에서 처우도 개선해주고 러시아 관리들과 한인들 사이를 중재를 해줘서 도로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서 러시아 관리들의 신뢰 그리고 이곳 연해주 한인들의 지지로 그는 얀치에 지역의 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도원이라는 건 군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최재형은 러시아 언어와 실정에 익숙하여 러시아 관원의 신임을 얻었으므로 우리 결의의 노동자를 많이 비호하였다. 2번이나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러시아 황제를 뵙고 훈장을 받았으며 무려 2차례나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도 한인 대표로 참석할 정도였죠. 그러니 그가 러시아 사회에서 얼마나 신망을 받고 있었고 또 한인 사회에서도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합니다. 이렇게 얀치의 도원이 되었습니다. 최재형은 이제 관료가 된 겁니다. 얀치의 도원이 된 최재형, 이제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을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한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앞으로도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한인마을에 무려 32곳의 소학교를 건립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원으로 받는 연봉을 모두 은행에 넣고 그 이자로 뛰어난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그들을 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유명한 큰 도시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까지 준비를 해둔 이가 최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교를 건립하는 데 대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잡음을 두고 한인들은 최재형이 이놈을 치고 저놈을 쳐서 학교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왜 배워야 되느냐라는 한인들에게는 그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외국 생활을 버텨내려고 하느냐 하고 설득을 했고요. 이제 우리 조선어는 배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들에게는 조선어를 배우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면서 그들을 설득했던 거죠. 그렇게 교육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재형은 유럽의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 마을에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공원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공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슬라비앙카 해변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많은 장미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또 그 장미는 이곳에 오는 군인들에게 팔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최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인들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식재료가 연어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가 올라오는 철이 되면 한인들과 함께 대규모로 연어잡이에 나섭니다. 이 연어를 잡아서 고수익을 창출했죠. 연해주 지역에는 많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이 목초지에 한인들에게 소를 키우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는 블라디보스톡의 항구에 와 있는 많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소고기를 납품하는 분수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죠. 한 달에 약 150마리의 소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물론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일으켜서 한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그런 그에게 멋진 제안이 들어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시해당합니다. 을미사변이죠. 그 다음 해 1896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을 머물게 되죠. 그러는 동안 고종에게는 누구보다 러시아어에 능통하고 러시아 사정에 밝은 인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고종이 뽑은 인재가 최재형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리태왕 전하께서 을미년에 로국 영사관으로 파천하신 후, 로국 영사관이 러시아 공사관이죠. 널리 노만 국경에 정통한 인재를 기르실제 최 씨가 뽑히어서 하루빨리 귀국하여 국사를 도우라는 조서가 수차례나 내려왔으나 무슨 생각이 있었던지 굳게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며, 고종이 최재형을 불러들여서 국내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최재형이 누군가요? 아버지가 노비였습니다. 노비의 자식이 왕의 명을 받았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국내로 들어가면 큰 벼슬을 하게 되겠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최재형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있을 곳은 연해주 한인들을 위한 이 땅이라는 거였죠. 그렇게 그는 한인 사회에 끝까지 남아서 한인들과 함께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급기야 거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가 거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가능한 거였을까요? 그가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능력, 특히 러시아 사정에 밝은 능력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인들의 적극적인 노동력과 지지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뛰어난 사업 수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함께 그를 이렇게 거부로 만들어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1899년 청나라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청나라에는 많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침탈하고 있었죠. 견디다 못한 청나라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자 이런 청나라에 맞서서 유럽에 있는 세계 열강 8개 국가들이 청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8개 국가 중에 러시아도 포함이 되었죠. 러시아도 청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그 군대를 실어 나르는 운수업, 그리고 그 군인들을 먹이는 군수업이 큰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또 막강한 군수품들을 공급하게 되면서 큰 돈을 벌었던 거죠. 그렇게 그는 연해주를 대표하는 거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을 운영했던 거죠. 여기에 있는 쿤스트 앤드 알베르스 회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이름을 그대로 간직한 회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쿤스트 앤드 알베르스 회사는 그 당시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들이 얼마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영국의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조선을 4번 방문하고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 때문에 조선의 미래는 매우 암담하다. 조선의 개천에는 구정물이 흘러내리고 아낙네들은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다. 조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얀치에는 비옥한 검은 흙으로 모든 곡식과 식물들이 잘 자라는 곳이며 땅은 깨끗하게 경작돼 있고 한인들의 촌락은 당시 조선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한 지배층의 저택 같은 집들이 많다. 큰 촌락은 보통 92만 평의 비옥한 농지를 갖고 있으며 약 140여 가구가 거주한다. 굉장히 안정되고 쾌적한 삶을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처음 여행해서 조선은 내가 지금까지 여행해 본 나라 중에서 가장 흥미없는 나라라는 인상이 들었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그 뒤의 정치적 불안, 급속한 변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들의 운명은 나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강렬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또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본 조선 사람들의 품성과 근면성은 장래의 이 민족에게 큰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이 사는 모습과 그들이 사는 모습이 비숍 여사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이렇듯 그는 연해주 한인들에게 최페치카라고 불리면서 그들의 따뜻한 난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한인들의 지지를 받고 한인들에게 인기가 많았겠죠. 그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똑같이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을 찾아와서 어려움을 토로하면 그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었다고 하죠. 그렇게 한인들의 난로가 되었던 최재형.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차가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러시아 추위보다 나라 잃은 내 심장이 더 차갑다.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항일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항일의병 투쟁으로 그는 동의회를 조직해서 그 중심에 섰습니다. 1907년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이었죠. 서울에서 출발한 이준 열사가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 선생과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블라디보스톡에서 재워주고 이들이 여기에서 쉬고 무사히 여기를 떠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것이 최재형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헤이그 특사는 실패로 끝났죠. 이들이 만국 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분에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은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연해주에서 이준 열사가 했던 그 연설이 그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말이죠. 최재형 선생이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이분의 영향이 컸습니다. 간도관리사 이범륜입니다. 고종으로부터 간도 지역의 한인들을 보호하라는 특명을 받고 간도관리사로 파견돼 있었죠. 그런데 이 시기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간도 지역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범륜은 최재형 선생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범륜이 많은 의병들을 이끌고 최재형을 찾아왔습니다. 이들 의병들 대부분이 포수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 최재형은 그 의병들에게 신식 무기를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그들이 쉴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죠. 그렇게 이들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조직한 것이 동의회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쉽게 얘기하면 의리로 뭉친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들은 이런 결의문과 함께 조직을 꾸렸습니다. 무릇 한 줌 흙을 모으면 얼마든지 태산을 이루고 한 홉에 물을 합하면 쉽게 창해를 이루니 적은 것이라도 쌓으면 큰 것이 될 것이요. 약한 것이라도 합하면 강한 것이 됨은 예부터 지금까지 천하가 아는 이치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총알도 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깃발에 붉은 피로 독립이라 크게 쓰며 한 마음과 온 힘을 모아 동맹하기로 한 것을 이렇게 증명한다. 해서 동의회를 꾸렸습니다. 이 동의회에 최재형이 13,000루블을 내놓고요. 이범륜의 형이자 헤이그 특사였던 이휘종의 아버지였던 이범진 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였습니다. 그가 10,000루블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이들이 기금을 모아서 6,000루블, 그렇게 해서 동의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동의회의 총장이 최재형, 부총장이 이범륜,
회장이 이휘종, 그리고 의병 군대를 이끄는 우영장이 안중근이었죠. 그렇게 동의회가 꾸려졌습니다. 이 동의회는 일본에 맞서는 무장 항일 투쟁을 결행하게 되죠. 이 연해주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국경을 넘어가서 일본의 수비대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에서 우리가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일본에게 많은 타격을 입혔죠. 회령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40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병은 부상자만 4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전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포수 출신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러시아의 신식 무기가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력은 다 최재형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시기 러일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는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러시아가 이런 의병 활동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재형은 이렇게 해조신문을 인수해서 대동공보라는 새로운 신문을 발간합니다. 해조신문은 연해주 지역에서 최초로 한인들의 항일 활동들을 담고 있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발행한 지 3개월 만에 여러 가지 압력으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걸 인수해서 대동공보라는 신문을 발행했고 이 신문으로 언론 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런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이 대동공보의 기자로 활동하던 이 중에 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기자활동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동맹을 조직했던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결사대들, 이들은 대다수가 동의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단지 동맹을 동의단지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과 함께 거사를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하얼빈에 도착한 이토를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굉장한 저격수라고 하죠. 이 중요한 거사를 앞두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안중근 의사가 총 쏘는 연습을 한 것도 최재형의 집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총을 비롯한 이 의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최재형과 동의회에서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거가 끝나고 나면 러시아 땅에서 재판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변호인단도 꾸려두었죠. 그처럼 안중근의 의거는 최재형과 동의회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재판은 일본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중근 의사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안중근 의사를 살리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에서였는지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고 난 이후 그의 처자식들을 돌봐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러시아 한인들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활발히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한인들이 정착한 지역을 개척리라고 부릅니다. 당시 개척리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깨끗하고 잘 발전된 모습의 도시가 보이시죠?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서 강제 이주를 당해야 됐습니다. 1911년 이곳에서 장티푸스가 발발했던 이유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들이 이곳에 건너와서 피땀으로 일군 이 정착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야 됐던 거죠. 그들이 이주한 곳이 이곳입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에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 한인들의 또 다른 개척리를 만들자 해서 신한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시 피땀으로 이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한촌은 이후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 되었죠. 이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항일운동을 시작합니다. 1911년이니 우리가 국권이 피탈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펼치기가 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권업회라는 합법적인 단체를 만듭니다. 상공업을 장려하고 교육을 장려하는 단체라는 거죠. 최재형이 중심이 되었고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이상서 선생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권업회에서 권업신문도 발행을 했죠. 그리고 한민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공업을 장려하고 교육을 장려하는 단체로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역시 일본에 맞서 무장 독립투쟁을 펼치기 위한 단체였던 거죠. 이 권업회 활동은 점점 확산이 되었고요. 1913년 그 회원이 2,600여 명, 그리고 1914년에는 8,579명으로 그 세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일본이 러시아를 압박하게 되겠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일본과 함께 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으로 같은 편이었어요.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대일 관계를 우려하여
러시아에 의해 번업해는 강제 해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는 일본의 누명으로 최재형이 러시아 당국에 간첩 누명을 쓰고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많은 고초를 겪었겠죠. 하지만 다행히 증거가 불충분해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항일 독립운동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임시정부가 꾸려졌습니다.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한국민의회라는, 국내에서는 한성임시정부가, 상해에는 상해임시정부라는 독자적인 임시정부가 꾸려졌고,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였던 대한국민의회에서는 최재형 선생이 외교부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이 세 곳의 임시정부는 상해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죠. 상해임시정부로 통합이 되고 나서는 최재형 선생이 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상해로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연해주 한인들과 함께라는 이유에서였죠. 그리고 이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한독립선언서를 가장 먼저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젊은 청년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46세 이상의 노인들로 꾸려진 대한국민 노인동맹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여기에 있는 강우규 의사입니다. 이분은 당시 65세의 나이로 국내에 잠입해 들어가서 지금의 서울역이죠. 남대문역에 도착하는 일본의 사이토 총독을 향해서 폭탄 의거를 단행했습니다. 65세면 지금으로 비유하면 대단한 나이죠.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그 어려운 의거를 단행하셨던 거죠. 서울역에 가면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연해주는 항일 독립운동의 전진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재형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최재형 선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은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이 혁명을 지지하는 적이파, 적군들이죠.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백이파, 백군들입니다. 백군과 적군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죠. 이런 사회주의 혁명이 극동 지역까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십 개의 유럽 열강들이 연해주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 역시도 대군을 연해주에 파견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간도, 시베리아, 연해주 이 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일본이었기에 엄청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서 독립운동을 더욱더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에 찍힌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을 피해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최재형 선생 역시도 몸을 피해 있었죠. 그런데 몸을 피해 계시던 최재형 선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몸을 숨기고 있으면 내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 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없으면 일본인들이 어머니와 너희들을 모두 체포해 고문하고 내가 있는 곳을 말하라고 할 거다. 나는 이미 늙었고 오래 살았으니 죽어도 되지만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나 혼자 죽는 것이 낫다. 그의 나이 60세였습니다. 그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던 거죠. 일본에 의해서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많은 군대를 앞세웠고 러시아 군대가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 당시 얀치의 지역에서만 300여 명이 일본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월 참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최재형 선생 역시도 이때 희생되셨죠. 최재형 선생의 죽음은 이렇게 동아일보에도 게재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일본에게 체포되었고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총살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는 이인섭 선생의 수기에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스리스크 소학령 감옥이 있는 데서 멀지 않은 왕바실제라는 산길쓱에서 학살을 당했고 선생을 땅에 묻은 후에 종적을 감추기 위하여 평토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최재형 선생의 시신도 찾지 못했고 그의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연해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자수성가했고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연해주 한인들을 위한 삶을 살았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항일 독립운동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형될 때에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으려 했던 조국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죠. 박의식 선생은 최재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은 수많은 애국자의 경비를 모두 지불했다. 조선인 최고 부자였으나 1917년에는 온전한 집 한 채도 없었다. 혁명 사업으로 빈민이 됐다. 그렇게 그는 항일운동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항일운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연해주 지역의 항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었던 든든한 후견인이었습니다. 지금 신안촌에는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이곳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안촌 기념비는 3개의 기둥과 8개의 돌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3개의 기둥은 하나는 남한, 또 하나는 북한, 또 하나는 러시아의 한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8개의 돌은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최재형 선생에게는 4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재형 선생의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최재형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스탈린 집권 시기 총살을 당했습니다. 4명의 사위도 역시 총살을 당했고 그의 5째 딸과 셋째 아들은 그곳에서 자수성가를 했지만 결국에는 최재형의 후손이란 이유로 몇 년간 감옥에 갇힌 채 노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후손들은 또다시 연해주에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17만 명의 한인들과 함께 이곳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었죠. 그런 최재형 선생에게 대한민국은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이 훈장은 그 후손에게 전달되기까지 3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지역과 국교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1990년에 우리가 소련과 국교를 맺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1995년에 그 후손이 국내로 들어와서 최재형의 후손임이 밝혀질 수 있었죠. 지금까지 최재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021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국내로 봉환되었습니다. 100년이 넘어서야 이렇게 고국 땅에 돌아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강 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60편째에 다루었던 이태준 선생, 몽골에서 항일운동을 펼치며 돌아가셨지만 몽골에 남겨진 그분의 묘는 가묘입니다. 이태준 선생의 시신도 우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최재형 선생의 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충원에 이렇게 가묘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 가묘조차도 지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최재형 선생의 후손이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까지 1962년에 훈장이 수여되고 나서 그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가짜 후손이 그의 연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었고 그 가짜 후손에 의해서 현충원에 가묘가 만들어졌었던 거죠. 그런데 가짜 후손임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 가묘조차도 지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충원에서는 다시금 가묘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노비의 자식이었지만 연해주 한인들의 곁에서 끝까지 그들의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를 똑같이 대했죠. 그리고 잃어버린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항일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최재형 선생의 삶을 쫓아가 보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따뜻한 난로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든든한 대부가 되시겠습니까?